매주 월요일 정치연화를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압승이었습니다. 당심 공략이 유효했다는 평가인데 정청래 의원의 승리 배경, 홍익표 대표님. 예,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승리할 거라는 것은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일관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초 박찬대 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이나 또 지역위원장 등 또 일부 조직적인 단체들이 붙으면서 막판에 역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여론조사의 거의 대부분이 정청래 후보가 일정 정도 앞서는 걸로 나왔고 뒤로 갈수록 더 그 격차가 좀 벌어지는 추세가 나왔습니다. 몇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선은 당원들의 민시 생각을 정확하게 반영했다. 당원들은 뭔가 지금은 비상시국, 그러니까 내란 국면이나 또는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달라. 그러니까 내란 정식과 강한 개혁 드라이브. 그러니까 좀 더 리더십이 밀어붙일 수 있는 개혁적인 리더십을 원했다. 지금 통합이나 협치보다는 그런 쪽이 더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청래 후보가 일관되게 당원 주권주의를 얘기해 왔어요. 네. 과거부터 그랬고 지금 이번에도 굉장히 그걸 강조했죠. 네. 그러니까 역으로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 줄 세우기보다 당원들과 소통하고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 점을 정확하게 치고 들어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청래 후보가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죠. 정청래 당대표가 일관되게 당에 헌신했던 부분을 높이 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16년에 그때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컷오프를 당했거든요. 근데 일부 인사들은 탈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컷오프 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아가지고 지원 유세를 다녔어요. 그래서 컷오프 유세단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헌신했던 모습들이 잘 보여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대표님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한마디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주권 시대와 또 정청래 대표의 이제 당원 주권 시대 앞으로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백이 만들어질 것이다. 요걸 전제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정 출신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된 지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네.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진 전당대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맹심이 어디가 있느냐.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역 의원들은 맹심의 뜻을 대체로 받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61.74대 38.26으로 네. 이제 정청래 의원이 압도적으로 이제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맹심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지금 이제 대의원 15% 네. 비중이 있어요. 권리당은 55%, 국민 비율 이제 35% 있잖아요.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가장 영향이 결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의원 투표율이에요. 근데 대의원 투표는 앞섰더라고요. 박찬대 의원이 이겼단 말이에요. 네네. 과반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현역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여기 있다는 걸 다 그래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지금 대표가 압도적으로 당선됐다는 이 사실은 그러니까 강성 민주당 지지층 또 국민도 참여 부분도 이미 역선택 방지가 된 그런 민주당 지지층의 강성 국민 지지층에서 정청래 대표를 선택을 한 거죠. 즉 이 말은 앞으로 이제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자기는 이제 폭풍처럼 개혁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은 처음에 장관 되면서 상당히 그래도 시간도 좀 중시하고 또 무리 없는 검찰 개혁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 이런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통합 실용주의적 어떤 그런 국정 운영 방식이
정권 초기에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상당한 안심을 부여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려 민주당 지청 입장에서는 대려 우려를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선명하고 강한 입장. 그러니까 구도상에 이제 이미 싸우면서 이게 차이가 졌어요. 정청래는 바로 당원 주권 시대를 통해서 당원들의 그 강경한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자기는 그걸 폭풍처럼 개혁하겠다 이렇게 했고,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초기에 대화 타협을 통한 협치 이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공을 위해서 집권당의 역할을 그렇게 가져가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싸우면서 이미 당원들과 강성 지청 국민들로부터 이미 정청래는 선택을 받은 거죠. 그 기조를 끝까지 잘 유지해서 이긴 겁니다. 여야 관계 좀 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사과 없이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야 관계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당분간 긴장 관계를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뭐 아직은 국민의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대체로 좀 더 그 윤어게인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저 여론조사 결과 잘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김문수 후보가 제일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정청래, 김문수 두 당대표가 된다면 강대강 대결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협치보다는 지금은 개혁과 내란 정식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그냥 무조건 대화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최소한 내란과 그 비상계엄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악수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김숙태 대표님, 여야 관계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야 관계는 제가 아마 이 헌정 아마 이래 가장 어려운 여야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너무 협소합니다. 애소하고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 중심의 그런 집권 우호 세력이 거의 200석 가까이 지금 근접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자기 친정 민주당으로부터 강력한 뒷받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나 국민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그러니까 선처나 쉽게 말하면 선정 이거 외에는 지금 현재 길이 없어요. 야당이 지금 현재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 여대 야소 정국에서 지금 방송사법이나 노란봉투법이나 상법이나 어떤 법을 지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지 못하거든요. 결론은 이제 시간의 문제고 필리버스터로 아무리 대응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선택된 지금 현재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집권당 입장에서는 국정 운영을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 국민 소통을 중시하고 협치를 통해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실천의 중심이 집권당 민주당이 서야 됩니다. 그 민주당의 대표가 벌써 전쟁을 선포해버렸어요. 내란 뭐 공조 세력 너네들하고는 쉽게 말하면 여야 관계 안 가져간다. 이 여야 관계 아니다 이거 지금 전쟁 국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집권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이 야당을 협치를 구하고 또 소통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여야정 간의 잦은 빈번한 그런 대화 소통을 통해서 야당의 목소리도 존중합시다.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 국정이 잘 굴러가요. 그런데 이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라는 사람이 사실상 정치를 실종시켜버리고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 이 입법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거니까 너네들은 꼼짝하지 말고 기다려. 이 이야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지금 무슨 세상인데. 근데 꼭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고요. 제가 아까 분명히 전제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혁신하고 지난 비상계엄 내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그 모호한 입장을 좀 빨리빨리 벗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윤석열의 그늘에
그리고 소위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이 굴레에 갇혀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부 후보들 같은 경우는 다시 소위 윤어게인 쪽에 가서 유튜브 방송도 나가고 그 사람들하고 다시 뭔가 그 관계를 모색하고, 물론 개인적으로 당대표 당선에 유리하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개인의 정치적 유리함 때문에 당 전체를 지금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벗어나야 그 정청래 당대표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야당이 존중받고 대화 파트너가 되려면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해소하고 가라. 그러면 대화하겠다는 건데 그 문제가 해소가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이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는 좀 어떨까요? 이재명 대통령 아무래도 협치 얘기를 하고 또 속도 조절론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폭풍같이 개혁 법안들, 쟁점 법안들 처리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좀? 크게 이견은 없을 거로 봐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 얘기도 보면 방송법에 대한 입장도 그렇고 검찰개혁도 그렇고 추석 언저리에 뭐 얼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크게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전에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완성이 돼도 아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고 정성호 법무장관도 얘기하지만 그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시행 유예 기간이. 그런 게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본단 말입니다. 네. 그런 걸 감안하면 법안 자체는 무조건 이번 추석이나 늦어도 하여간 어쨌든 금년 내에는 다 마무리될 거예요. 정기국회 내에는. 그렇게 속도를 낸다고 감안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나 지금 현대 정청래 당대표 체제나 이견이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은 김성태 대표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면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요구가 높아질 것이다.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이게 전당대회 과정에 선명성 경쟁이 있어가지고 뭐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짓고 뭐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깨끗하게 전련을 하고 또 제1야당으로서 또 이제 체질 변화를 통해 가지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면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뭐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위헌정당으로 몰고 또 뭐 정치적으로 계속 제가 생각할 때 내년 6.3 지방선거까지는 그 프레임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방송에서 누누이 국민의힘이 왜 변화 혁신해야 되는지 왜 정말 자정 노력이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 프레임에 벗어나야 내년 6.3 지방정부 선거가 국민의힘은 보입니다. 지금은 절대 보일 리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정청래 이런 당대표 선출로서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간다면은 특검을 압박하는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를 정청래 당대표 말 한마디에 지금 그게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거기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해제의 의기를 갖다 방해한 그런 여러 가지 묶어가지고 이걸 내란 그런 사람들이 기소가 되고 뭐 법적 처벌이 시작되면은 그게 이제 내란 정당으로 이제 공식이 형성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히 이래저래 절체절명의 이깁니다. 정청래 대표란 이분이 대통령은 되고 나면 보통 생각이 달라져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때까지 민주당 내의 당원들 의사결정에서는 가장 선명하고 그냥 빨간 색깔을 그냥 아주 선정적으로 그렇게 주창을 해서 뭐 당권을 잡고 또 대통령까지 된 사람 아닙니까?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국민 전체를 아우러야 되고 네. 국가를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제된 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말 절대적인 입법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대통령의 뜻하고도 조금 약간 상당한 차이가 나는 그런 당대표로서의 자기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 당장 그 시체말로 뭐 정권 말기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민심이 많이 떨어지면 당이 통상 차별화해요. 어느 정당이나. 왜냐하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정권 초기고
이재명 정부의 그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어느 당 대표가 대통령과 차별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관련 법안이나 이런 것은 그 당정 회의가 있고 또 정책위원회하고 그, 그 대통령실 또 그 정부 간의 협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어떠한 형태든 잡음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거 짧게 좀 물어보고 갈게요. 정청래 대표 여가부 장관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겠으니 힘내시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대표가 된 이후에 이 부분은 어떤 행보인가요? 뭐 왜 이제 이게 뭐 기사화된 것까지는 좀 그런데 아마 이게 본인이 당 대표 선거 때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해봤고 강선우 의원에 대한 버팀목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강선우 의원은 이제 장관 후보자는 내려놓은 상태인데 다만 이제 정치인 강선우 민주당의 의원으로서의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잘못된 건 잘못한 거고 이미 본인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밤대로 이제 또 정치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도와줄 건 도와주겠다 이런 차원으로 당 대표가 뭐랄까 저 소속 국회의원이나 당원들을 배려하는 그런 덕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 뭐 대놓고 뭘 어떻게 새로 무슨 당직을 주거나 뭐 또 추가적인 어떤 공직을 추천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 그런가하면은 박찬대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보수를 던졌어. 강선우 지금 여가부 장관 내정자 관련해 가지고 청문회를 지켜보고 국민들의 여론은 분명히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민심을 갖다 등에 업고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용산 대통령실에 건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강선우 장관 내정자가 낙마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자기가 만들었다. 이거는 민심을 받드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그랬다.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당원 주권 시대의 중심에 선 당시 정청래 대표는 이건 당원들의 뜻하고는 별개의 입장이다. 왜 쉽게 말하면 맹신까지 소환하려고 하느냐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결론은 지금 여기서 대통령 당대표 당선이 되고 나서도 강선우 장관 내정자를 소환하는 것은 그건 약간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게 보이게 대통령실 간에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식의 차이가. 지금 해석의 차이가 조금 나타나긴 하나요. 예. 네, 국민의힘 당권 경쟁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비전대회. 김성태 대표님이 먼저 말씀을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전대를 이제 앞두고 이제 송석 비대위원장은 이제 우리 당이 윤석열은 없다. 깨끗하게 지우고 쉽게 말하면 핵심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나름 만들어 온다고 만들었지만 그 메시지가 아주 약했어요. 여전히 당에는 신천지 뭐 통일교 또 뭐 전환길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냥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사람들 등에 올라타는 비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또 당대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 이걸 지금 현재 서원석 비대위원장이 걷어내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측면이 대단히 안타깝고 어제 이제 그런 비전 뭐 발표회에서도 똑같은 거죠. 뭐 찬탄 반탄의 입장으로서 윤석열을 지원내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체질 변화된 야당의 모습 만들자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막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그런 후보도 있는 거고 이게 뭐 좋은 말로는 다양성인데 국민들이 이 부분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구조죠 지금 현재. 비전은 좀 보셨습니까? 비전이 없어 보여서 그런데 지금 저는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그 서원석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지금요 원내대표고 그만둬도 또 원내대표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새로 출범하는 당대표한테 부담을 안 주는 조치가 몇 개 필요했어요. 비대위원장으로서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매우 잘못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으로 인해서 국민의힘까지 위기에 빠졌다. 이건 매우 잘못된 거고 비상계엄 조치는 잘못된 거고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 그 헌법재판소와 국민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제 그 우리 그 국민의힘은 더 이상 윤석열과 연계는 없다. 이렇게 분명히 절연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소위 아스팔트 우파하고도 끊어야 돼요. 그 사이비 종교 세력들하고. 그런 세력들을
정리하겠다. 이제는 우리가 정통 보수 야당으로서 새롭게 우리의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런 사이비 종교 세력이 들어왔던 문제라든지 또는 아스팔트 우파가 당을 자주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 방책을 또는 일부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제명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버렸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다음 당대표한테 이게 안 이어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뭐냐면 이걸 그대로 안고 가면 어차피 이거는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안 할 수 없을 거로 봐요. 언젠간 할 거로 보는데 그것을 내년 지방선거도 치고 2-3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총선까지 다 치고 나서 할 거냐 지금 할 거냐 그 차이밖에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의 등장 야당의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박찬대 후보하고의 그런 이제 처음에 구도상의 실패를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구도를 잡아가 나가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정당이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입니다. 국민의힘이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자정 노력을 하고 있고 야당으로서 정말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보였다면은 네. 정청래 그런 민주당 지금 당대표가 그렇게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그런 절대적 자기가 돼야 되는 그 당위성이 좀 떨어지는데 여전히 국민의힘이 쉽게 말하면 윤석열 의견을 내치고 그 강성 지지층이 당을 주도하는 그 영향력권에 있다. 이런 분위기가 되려 민주당의 초강성 후보를 당선시키는 계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의 상황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쳤다. 일정부분 끼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청래 대표 당선 1승이 뭡니까? 협치 없다 앞으로 자기는. 핵심 공약은 또 야당의 해산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일 자정 노력하고 있고 변화의 핵심을 가져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아쉽다는 거죠. 이 정청래 대표의 등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는 그러면 영향을 끼칠까요? 자, 이제 당연히 또 끼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치가 실종되고 매우 안타까운 지금 이제 국민들이 대략 아주 불안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 국민의힘도 당연히 강성 지지층 결집과 그 사람들의 선택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이런 정청래 지금 민주당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명한 지금 이제 공격의 방식이나 또 어떤 그 선명한 입장들 이런 것을 내뱉는 사람들이 당연히 선택될 공산이 커진 거죠. 야당은 그렇다고 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집권 세력이나 집권당은 국정 운영의 한 축이고 또 책임을 지는 세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적으로 도발적으로 전투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 좀 무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홍익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또 커지는 상황으로 이어질까요? 이상하게 그렇게 가더라고요. 지금요. 갑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직 제가 섣부르게 얘기하긴 그런데 최근에 이런저런 여론조사 나온 것들 이렇게 보면 역시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잘 나와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아직도 그때 그 대선 당시에 후보 선출할 때도 보면 한 60 이상 소위 약간 좀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이 더 많고 한 60몇 대 한 30몇 정도로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투표 뭉치가요. 네.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도 지고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고 정당 지지율이 지금 20%도 안 나오는 게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 국민의힘에서 변화하지 않는다. 결국 아마 전당대회 선택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하고 싸울 사람 강한 지도자 그 강한 지도자의 틀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윤호개 쪽하고 호흡이 되는 사람 이런 쪽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혁신을 배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이 안 되면 과연 일반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현재 보면은 중도층을 보지 않는 정당들인 거죠, 서로가. 국회 본회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는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1차로 처리할 법안을 선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법안부터 처리할까요? 글쎄 뭐 제가 섣부르게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뭐 한다면 노란봉투법, 노조법이 그 노동법이 제일 먼저 그 선정되지 않을까. 물론 사안의 중요성은 다 똑같지만 우선은 방송사법 같은 경우는 법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당초 계획은 방송법부터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습니다. 나머지 예. 이제 입법을 하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 내일이 지금 정기국회 그 7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입법이 상정되면 24시간 후니까 오늘 보통 2시에 본회의 열리고 다른 그 쟁점되지 않은 법안들 먼저 처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본격적인 처리는 한 서너 시쯤 네.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시작하면 24시간 이후이기 때문에 내일 4, 5시부터 그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 딱 한 개만. 그러니까 또 다른 법은 또 필리버스터 시작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노란봉투법이 일단 처리할 가능성이 높고 방송상법은 다음 8월 국회에서 한꺼번에 그 관련된 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3법도 있고 이 공영방송법이기 때문에 KBS법, MBC법 그다음에 그렇죠. 또 EBS법이 또 따로 맞습니다. 나눠져 있어서 네. 그 3법이지만 그 안에 가면 부수법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법안들 다 처리해야 되는 문제 등등을 감안하면 노란봉투법이 우선되고 또 최근에 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노조나 이런 쪽에서 말들이 많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입니다. 아직 뭐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은 건 아니고요. 김성태 대표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하실 말씀 좀 있으시죠? 그렇죠. 지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국내의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도 과연 한국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가. 심하게 지금 우려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 5단체를 뛰어넘어가지고 8단체가 대외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반응이 지금 이미 오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록 이제 이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끊임없이 추진한 가장 민주당의 대표적인 법입니다.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 행사만 해도 몇 번 된 거 아닙니까? 이 법안을 그대로 놔두면은 경제단체로부터의 더 거센 저항과 반발이 여러 형태로 이제 나옵니다. 표출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국정 운영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를 막 이양하는 것 빨리 그냥 결정을 해버리자. 그리고 좀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처럼 뭐 방송법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이렇게 각각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려요. 필버스터도 법안 하나하나마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노란봉투법은 원샷으로 끝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을 저도 제일 먼저 채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본격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본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격시사 3부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일단 두 분의 좀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좀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왜 이런 게 나왔냐 하는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세수 기반이 너무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3년 했는데 첫 해 60조, 그 다음에 30조 지금 세수 결선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놓은 거에서 세수 결산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요. 앞서 추경 30조 중에서 10조가 그 세수 결산은 부족분을 채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만큼 세수 결손 문제가 심각한 거죠. 세수 결손이 보통 많이 나와도 뭐 몇 조 정도, 한 자릿수 정도면 몰라도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경기 변동 상황을 잘못 예측했던 것, 그리고 법인세를 깎아줘도 기업이 잘 활성화돼서 수익이 늘 거, 세수가 늘 거라는 지극히 어떤 이 낙관적인 전망하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감세 부분을 정상화시켜서 세수 기반을 강화하자, 이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예를 들면 제가 이 세부적인 논쟁에서 좀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논의를 하겠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과거로 환원한다고 했을 때 옛날로 똑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틀을 좀 근본적으로 바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김성태 대표. 그러니까 참 이 세제 개편한 입장에서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 세제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세수 결손, 그러니까 세수가 부족한 거죠. 그럼 이거는 그러면 집권 세력이었던 국민의힘만 알고 민주당은 이걸 모르냐? 그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여도야서 정국이었기 때문에 지난 6.3 조기 대선 결과 이전에도 민주당이 절대 입법 권력을 가졌었기 때문에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라든지 또 세수에 대한 그 내용을 손바닥 딱 뒤져보듯이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금은 일정 부분 국가 재정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하고 또 서민들의 그런 가정경제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줘야 된다는 그 큰 대원칙에 대해서 제가 크게 날 세우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민생회복지원금 현금 돈 풀고 나자마자 이거 바로 그냥 세수 부족 문제 들고 나와서 정세로 가서 결국은 이제 법인세, 그 정세의 대상은 늘 이제 흔히 말하는 보수 정치 세력은 이 법인세를 갖다 조금이라도 깎아줘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고용도 확대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가정경제까지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보는가 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법인세를 갖다 계속 법인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는 대기업이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도 사회적 기여를 하든지 노동자들 보호에 소홀히 한다. 그건 과거의 인식이 그리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법인세로 이제 결국은 가장 중심 세제 개편의 중심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분이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도 지금 이제 50억 원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거 하나 발표해 보니까 지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주식 시장에서 심지어 한 100조 가까이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정발되잖아요. 또 그런 측면에서 뜬금없이 또 민주당 또 핵심 정책 관계자가 개미 투자자들하고 전쟁을 선포했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제 개편이라는 전반적인 부분은 이게 세제 개혁과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준비되고 국민적 공감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세제 개혁이라는 말이 무색치 않을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그렇게 준비되고 실행을 가져가면은 국민들도 웬만큼 이해할 건데 이게 어느 날 아침에 민생회복지원금 풀었다가 세수 부족 문제로 정시한다 그랬다가 그 대상이 그냥 법인세하고 그냥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 이렇게 걸고 나가니까 상당히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청원만 해도 벌써 10만 명 넘어가잖아요. 이 민주당 예. 특히 개미 투자자의 불만이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개선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그 대주주 기준하고 또 주식 그 거래세 인상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좀 강로로 들어왔으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하겠는데 네.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법인세율하고 주식 양도소득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액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세 가지가 좀 쟁점이 네. 주로 되는 네. 거예요. 일단 법인세율부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걸 이제 윤석열 정부가 1% 깎았던 거를 1%씩 다 구간별로 올린 겁니다. 네. 올린 건데 사실 법인세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 명목세율은 지금 최대 25%로 OECD 국가 중에서 그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 국가는 맞아요. 그러나 실효세율을 보면 OECD 국가 중에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 다른 데이터를 갖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명목세율을 갖고 우리가 높은 편이다 그러고 민주당은 바로 실효세율을 보면 우리가 낮은 편이다 OECD의 평균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인세율을 이렇게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금 각종 감면제도 해가지고 그 실효세율을 낮춘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정상화해서 세율을 그 법인세율을 단순화해서 왜냐하면 R&D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이제 감면해 주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 감면의 혜택이 되게 그 대기업들에 가 있어요. 대기업들은 제가 보기엔 평균이 우리가 한 18, 19% 조금 안 될 건데 그 정도인데요. 실효세율이 그거보다 더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면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실효세율을 조금 손봐서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인데 저는 이거는 진성준 의원 말도 일리는 있어요. 네. 뭐냐면 사실 이 양도소 주식 양도소득세 때문에 주식 그 주가가 하락하려면 12월에 가서 하락하죠. 지금 하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만 어쨌든 주식은 심리이기 때문에 그 정부 여당의 이런 발표가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건 맞죠. 한미 FTA 타결 결과 등하고 맞물려서 이게 함께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환원이 아니라 접근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다른 나라 주식시장에도요. 우리는 지금 뭐냐면 그 보유 규모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거든요. 주식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지분 또는 금액에 따라.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 이득을 본 만큼 세금을 매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이잖아요. 양도소득이란 거는 매매, 그다음에 그 상속, 증여 이럴 때 그 세금을 매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차익이 있는 만큼 세금을 매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주식을 팔았을 때 10억의 이익이 발생하면 그걸 매기면 돼요. 근데 지금 뭐냐면 같은 이득이 발생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사람과 세금을 아주 많이 내는 사람이 생겨요. 이 보유 규모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접근을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양도소득에 따라서 이 기준을 아예 이거는 폐기하고 이게 잘못된 기준이에요. 그게 금융투자소득세의 개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그런 맞는데요. 네. 이게 주식 양도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현실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양도소득으로 보유규모로 할 게 아니고 예.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보유금이 그래, 수익이 나면 세금을 매기면 되죠. 그거를 현실화시키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준 게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좀 문제는 너무 단타 매매가 많아요. 외국에 비해서. 저는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세율을 조금 할인해 주는. 그래서 투자해서 장기 그 투자로 주식 투자를 왜냐하면 우리나라 개미 투자분들의 약간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단타 매매가 너무 많아요. 데일리 트레이딩 해가지고 그런 식의 것을 미국도 이미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을 그 세율을 좀 그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아예 접근법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고액배당 그 분리과세 문제는 사실은 뭐 새로 그 이번에 좀 추가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빚 좋은 개살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좀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특검 얘기 좀 해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제 속옷 차림으로 독방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을 해서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또 몸부림치는 사람이나 참 국민들에게 대단히 볼상사나운 모습이죠.
저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내란 재판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또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도 않고 모든 게 그냥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은 대한민국에 그래도 헌정수호 질서를 위해서 본인이 그 큰 뭐 결심을 오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거하고도 맞지는 않아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되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본인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특검에 나가봤자 아무 실익이 없어요. 예? 그렇다고 김건희 여사 뭐 방클럽 그 목걸이를 갖다 자기가 봤다 그러겠습니까? 윤상현이가 뭐 이렇게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 김영선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자기는 한 적이 없다고 또 지금 옥중에서도 얘기하는 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래저래 특검에 나가봤자 자기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망신살만 뻗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그러니까 나의 자신이 그러면 그 앞으로 기소당하더라도 자기는 별로 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재판정에 가서 자신의 방권 행사를 제대로 하겠다. 이 재판 전략이 이미 사법 측의 전략이 다 수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뭐 정청래 지금 이제 새로 선출된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는데 안 오면은 담요 둘둘 말아서라도 끌고 와야지 무슨 소리 하냐 이 분위기 있는데 특검이 그러니까 수사 방식이라는 게 우리는 또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의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멀지 않은 세월에. 그게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참 여러 가지 신경상의 문제로 뭐 검찰 수사라든지 뭐 이런 특검까지 본인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방문 조사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구치소에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가 가서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한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걸 지금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막 대자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나는 죽어도 못 간다. 그런 모습을 뭐 또 그림으로 해가지고 해외 언론까지 이게 공포되면 나라 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뭐 더 이상 볼상사나운 모습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이 무더위에 그런 뉴스에 왜 뭐 참 신경질 내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 특검의 브리핑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뭐 인신모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홍익표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특검 측으로서는 그 정상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미집행됐잖아요. 그거를 설명해야 될 게 있어요. 왜 못 되나온 거지? 저도 처음에 의아했어요. 아니 법원 그 지난번에 그 특검이 그 서울구치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맞게 했지 않습니까? 그 인치하지 않았다고. 일반 재소자 같은 경우는 그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걸 거부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직 대통령이라 우리가 물리력을 동원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그렇다면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건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네. 누구나 다 일정 정도 안 하면 강제적으로 최악의 경우 강제적으로라도 끌고 나올 거다고 생각을 했는데 못했어요. 그 상황을 설명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민망한 상황들이 나온 거죠. 특검도 그렇죠. 이거 그 하고 싶었겠어요? 오죽했으면 특검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기들도 왜 영장 집행이 미집행된지를 설명했어야 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개인의 아주 그 사적인 부분을 망신 주기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이 그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거부하는 일들이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품격 토론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